1964년 6월 10일 13살의 니콜라스 바클레이는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농구 코트로 걸어갔습니다. 그와 친구들은 해가 질 때까지 한참을 놀다가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니콜라스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코트 옆에 있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 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혼자 걸어서 집에 가는 대신 차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24살의 이복형인 제이슨이 전화를 받자 그 시간에 왜 전화를 했느냐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어머니인 베벌리는 주 7일 근무하는 던킨 도너츠에서 야간 근무를 준비하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집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이슨은 시동을 걸어 어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아 동생에게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그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 여러분, 그게 니콜라스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었습니다. 농구 코트와 그의 집 사이 어딘가에서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20대가 며칠 동안 사라지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반항심이 강해서 종종 엄마와 격렬하게 싸우고 하루나 이틀 동안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베벌리는 니콜라스를 통제하기 위해 애초에 큰아들인 제이슨에게 함께 살자고 부탁했어요. 가끔 배신한 10대는 새로운 문신을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13살 때 우리보다 훨씬 멋있었던 그는 이미 3개나 새겼습니다. 어떤 때는 경찰이 범죄 기록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그를 집으로 끌고 가기도 했어요. 그중에는 교사 협박, 식료품점 침입, 신발 훔치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달 14일의 마지막 범죄에 대한 법정 기일이 있었는데 판사가 그를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그룹 홈 보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니콜라스가 사라짐으로써 그 가능성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면 왜 평소처럼 옷과 돈 가방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는 보통 길거리에서 최대 48시간 동안 머물다가 꼬리를 감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흘이 지났는데도 니콜라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그때 그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니콜라스는 가출을 너무 많이 해서 경찰은 그녀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늑대라고 외쳤던 어머니는 바로 그녀였습니다. 헤로인 중독에 시달렸던 과거와 니콜라스의 사소한 범죄, 코카인에 중독된 제이슨의 폭발적인 성질 때문에 경찰은 이전에도 여러 번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그룹은 단순히 기능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10대가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피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역 뉴스에 보도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니콜라스의 일상적인 짜증이 아니라 정말 사라졌고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어도 소년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의 형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코카인 중독에 빠졌습니다. 9월에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니콜라스가 가족 차고에 침입하려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를 확인하거나 절도 시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것이 수년간 이 사건과 관련된 마지막 신고였습니다. 베벌리는 막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약물 남용에 다시 빠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사라졌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니콜라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7년 10월 샌안토니오 경찰서는 스페인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달루시아의 리나레스 시에서 온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주초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신이 혼미한 한 청년이 발견되어 지역 청소년 쉼터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년은 멍하고 괴로워 보였습니다. 당국이 그의 신원을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과 출생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구 반 바퀴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소년은 텍사스 출신의 니콜라스 바클레이였습니다. 와우, 여러분, 도대체 미국 소년이 5,000마일이나 떨어진 도시에서 길을 잃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는 대서양을 건너 납치되어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샌안토니오 경찰은 이전에 결혼한 베벌리의 장녀인 31살의 이복 여동생 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 쉼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오랜만에 니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세상에 니키가 너야? 잠시 멈칫하더니 다른 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저예요. 감동적인 오케스트라 음악이 시작되고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캐리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니콜라스를 찾을 희망을 포기했고 이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3년 후 5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말 기적적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콜라스의 유럽 생활은 개비어와는 거리가 멀었고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캐리가 동생을 데리러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스페인 당국은 소년이 여전히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니키는 미국에서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유럽 군인들을 위해 성노예로 팔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비병 중 한 명이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방치한 덕분에 포로들을 탈출할 수 있었고 안달루시아의 낯선 도시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캐리는 고용주로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청년을 집으로 데려다 줄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고 10월 둘째 주에 스페인에 도착해 행복한 재회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캐리가 청소년 쉼터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매우 긴장한 듯 화장실에 스스로를 가두고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하고 회피적인 행동은 새로운 니콜라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끔찍한 수감 생활을 겪은 후 누가 그를 탓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니콜라스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여동생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야구 모자와 두꺼운 옷을 입은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캐리는 그가 진짜 동생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둘이 다시 만나자 캐리는 가족 사진첩을 넘기며 더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생은 마치 100만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았고 이전의 삶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진 속 인물과 장소를 하나씩 살펴보며 반응을 기대했지만 니콜라스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모자의 바이저 아래로 고개를 숙인 채 자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소년이 마침내 마음을 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바보예요? 그날 밤 캐리는 집에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들에게 니콜라스와 재회했고 그가 정말 무사히 돌아왔으며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니콜라스가 가족의 사랑과 지원 속에서 회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행기에 태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캐리는 동생의 미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다음 날 텍사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재회했을 때 베벌리가 느꼈을 기쁨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공항에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예상대로 집안에는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모두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샌안토니오에서 약 35km 떨어진 숲이 우거진 외딴 지역인 스프링 브랜치에 있는 이동식 주택에서 캐리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미 아들의 방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니콜라스의 오래된 장난감과 야구 카드, 옷가지 등을 모았습니다. 아들이 3년 전에 떠난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에서도 회복의 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니콜라스에 따르면 3년 동안 그를 납치한 남자들은 정기적으로 그를 구타하고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영어를 하면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 텍사스 출신의 10대는 3년 동안 계속 영어를 강요당한 결과 지금은 두꺼운 유럽 억양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납치범들은 그의 언어와 정체성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가학적인 의학 실험도 가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눈에 화학 물질을 떨어뜨려 눈이 밝은 파란색에서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또한 그의 머리카락 색깔이 예전의 밝은 금발 갈색 대신 어두운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모든 피해가 표면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니콜라스는 재적응 과정에서 정서적 문제를 겪었고 자해의 에피소드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를 배정받아 재적응을 도왔고 얼마 후 다시 미국 청소년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같은 반 여학생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학업에 전념했고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서 악몽을 끝내고 행복한 결말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온 지 약 한 달 후 타블로이드 텔레비전 쇼 하드카피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기적의 아이와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샌안토니오의 사립탐정 찰리 파커를 고용하여 도시 외곽의 외딴 트레일러 공원에서 소년을 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작 보조원이 카메라 스태프와 함께 캐리의 트레일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호자 역할을 하는 캐리는 처음에는 니콜라스의 정신건강을 위해 촬영을 거절했지만 촬영을 허락한 것은 바로 소년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기회에 기뻐했고 제작진은 가족의 거실에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사립탐정은 니콜라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오이처럼 침착했고 아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몸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젊은 텍사스 청년이 습득한 이상한 프랑스인의 손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사람의 정신에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옆 테이블에 놓인 니콜라스의 실종 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파커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맨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귀를 확대해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세요. 다소 이상한 요청이었지만 카메라맨은 순순히 응했습니다. 소년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끝나자 파커는 폴라로이드를 테이블에서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이미지를 컴퓨터로 스캔하여 하드카피 인터뷰의 스크린샷과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귀는 비슷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각 사람의 귀 모양은 지문만큼이나 독특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립탐정은 두 이미지를 나란히 비교했을 때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니콜라스의 정신과 의사는 청년이 프랑스 억양으로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 그를 데려왔을 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텍사스 억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니콜라스가 아무리 오랫동안 프랑스어를 강요받았더라도 처음 13년 동안처럼 말하기 능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은 트리니티 대학교의 방언 전문가에게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년의 삼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의 조카는 뭔가 잘못되었지만 어머니 베벌리는 그런 의심에 대해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녀는 불쌍한 소년이 너무 많은 일을 겪었고 이제 삼촌이 그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단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베벌리는 샌안토니오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파커는 니콜라스가 방문하는 날이면 길거리에서 기다렸다가 그를 따라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샌안토니오의 위험한 거리에서 온 반항적인 젊은이에게 그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그는 워크맨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마이클 잭슨 춤을 추곤 했어요. 더 많은 것을 볼수록 수사관의 머릿속에는 밤낮으로 더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니콜라스 바클레이가 아니라면 그는 누구였을까?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가 살짝 섞인 프랑스 억양, 미국인 가정에 잠입한 것까지.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는 테러리스트야. 파커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디스코 춤도 추는 이중적이고 위험한 테러리스트였죠. 파커는 그달 초에 이미 소년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은 ABI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 사이 니콜라스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는 학교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12월에는 캐리 가족의 차를 훔쳐 오클라호마에서 드라이브를 하며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과속으로 체포되어 집으로 끌려갔을 때 간병인이 화장실에서 면도칼로 얼굴을 자르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며칠 동안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가 풀려났고 동생이 악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했던 캐리와 그녀의 남편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급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니콜라스가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납치 사건에 대해 인터뷰했던 낸시 피셔라는 FBI 수사관이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피자게이트 스타일의 국제 군사 음모에 대한 그의 거친 이야기는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베벌리에게 DNA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아들을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떨며 모든 단계에서 ABI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던 1988년 2월 피셔 요원은 지문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연방영장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사립탐정 찰리 파커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벌리였습니다. 그들은 샌안토니오의 한 식당에서 어린 니콜라스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화 도중 파커는 니콜라스가 어머니를 화나게 했다고 말했고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말해줄래요? 저는 프레데릭 브루댕이고 인터폴에서 수배 중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비벌리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10대 아들이 사실은 24살의 프랑스인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작위 프랑스인이 실종된 아이를 대신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는 왜 특정 아이를 선택했고 도대체 어떻게 4개월 동안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수천 배나 더 기발합니다. 실종된 10대의 삶에 잠입한 사람은 평범한 프랑스인이 아니었습니다. 카멜레온이라고도 불리는 프레데릭 부르댕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이상하고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이 사기꾼은 유럽 전역에서 수백 명의 어린이를 사칭하며 사기를 치는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벨기에, 스페인, 보스니아, 독일,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에서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 속임수의 달인이 사투리를 좀 더 잘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니콜라스 바클레이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가짜 신원은 이미 세 자릿수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종자를 대신해 자신의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른이라면 왜?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10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데 성인이 된 사람이 평생 그 세계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섹스와 관련된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한 검사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사기를 치지만 그들의 이익은 순전히 감정적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카멜레온은 단순히 애정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추위에 떨다가 환영받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에 중독되어 자랐는데 13살까지는 괜찮았지만 성인이 되면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왕따로 자란 부르디는 관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 환상의 삶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길 잃은 소년인 척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후 잡히거나 자백할 때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남자가 된 후 일반적으로 소년이라고 부르는 외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옷을 입고 목소리를 조금 높이고 긴장하고 순진하게 행동하면 13살에서 15살 정도의 청소년이나 적어도 사춘기를 겪은 사람으로 충분히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관심에 대한 욕구를 본격적인 생활로 전환하면서 그의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수년간의 연습 끝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듯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지역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마을을 돌아다니는 괴로운 아이를 봤다고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조사하러 갔을 때 간머리를 깎고 울면서 길을 잃고 겁에 질린 척하는 아이는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그는 실종된 고아들을 조사하고 실제 사람들의 신원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유럽 전역의 유스 호스텔과 보호센터를 옮겨 다니며 성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조작자다. 내 직업은 조작하는 것이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1967년 스페인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 무렵 부르디는 경찰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인터폴의 수배를 받았고
유럽 전역의 청소년 단체들은 이 연쇄 사기꾼의 수법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프랑스에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리나르시에서 자신의 옛 수법을 다시 시도했을 때 실종 아동 사건을 담당하던 아동복지 담당 판사는 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고등학교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다 큰 성인을 캐스팅할 때처럼 어린아이 복장을 한 24살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떨고 있는 이 아이가 발견되자 24시간 내에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되어 지문을 채취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지문이 등록된 24살 사기꾼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청소년의 집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대고 가장 대담한 속임수를 써야만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평소 습관을 깨고 미국인 행세를 하면 판사가 그를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판사도 미국 대사관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사무실로 들어가 버지니아에 있는 국립실종 및 착취 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스페인 억양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아동보호소의 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인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청년 한 명이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한 신체적 묘사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한라인 상담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퍼스널 쇼퍼가 되어 그의 외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새로운 신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든 세부 정보를 검색한 결과 3년 전 샌안토니오에서 실종된 10대 소년 니콜라스 바클레이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부르디는 이제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대담한 대륙 횡단 범죄를 실행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교환원에게 비교를 위해 소년의 실종 포스터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특급 우편으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부르디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와서 그를 붙잡으면 자유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틈으로 복도를 들여다보다가 팩스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팩스는 어린 소년의 저해상도 흑백 이미지를 내보냈습니다. 부르디는 눈을 가늘게 뜨고 머리를 빗고 여러 겹으로 몸을 감싸면 자신과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르디는 버지니아 실종 아동 한라인에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바클레이가 제 바로 옆에 서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후 부르디는 샌안토니오 경찰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경찰을 사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실종자 포스터의 세부 정보를 이용해 3년 전 실종된 청년을 실제로 찾았다고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이 소식이 FBI와 마드리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전달된 후 부르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들의 행복하고 감동적인 상봉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부르딘은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사기꾼은 우편으로 도착한 니콜라스 바클레이의 실물 크기의 실종자 포스터를 가로채기 위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소포를 열어보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포스터의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이미지가 컬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의 밝은 갈색 금발 머리가 눈에 띄는 반면 자신의 머리는 눈에 띄게 어두운 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13살 소년은 이미 여러 개의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문신은 대부분 숨길 수 있었지만 오른쪽 검지와 엄지 사이에 있는 T자 문신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르디는 외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태운 후 그는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일반 표백제를 사용해 머리를 밝게 한 다음 보호소 친구의 도움을 받아 실제 니콜라스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받았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늘과 볼펜 잉크로 은근 문신을 새겼습니다. 이제 표백제 냄새가 나고 손가락 마디에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실종된 소년으로 위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콘택트 렌즈 없이 어떻게 눈을 바꿀 수 있을까?
눈을 밝게 할 수 있을까? 음식 표백제가 효과가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브루딘이 운명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눈에 표백제를 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실종된 소년을 가장하는 대신 소년의 인생에서 완전히 가상의 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서 납치된 수백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의 국제적인 소아성애자 음모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그가 스페인 치안판사의 손에서 벗어나 텍사스 가족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사무실에 전화가 울렸고 그는 거의 전화를 받으려던 찰나 세상에 니키 당신이에요? 잠시 멈칫하다가 목이 메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예요. 24살의 프랑스인 프레데릭 브루댕이 실종된 10대의 신원을 알아내는 것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신분을 속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서 작은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캐리가 사진첩을 스페인으로 가져갔을 때 그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피해자를 충분히 오래 연기해 새로운 친척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그의 출국을 허가하고 비행기 탑승을 허락하기 전에 이 정보에 대해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는 그를 출국시키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에 무사히 도착한 후 몇 시간 동안 실종된 소년의 소지품을 뒤져 그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서랍 사진을 수집하고 그의 매너리즘을 흉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초기의 가족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졌을 테지만 브루딘에게는 절실함이라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새 어머니 베벌리와 여동생 캐리는 진짜 니콜라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니콜라스가 왜 자신의 생활, 행동, 취미, 일반적인 정체성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잊었는지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의심스러운 일들을 기꺼이 간과할 수 있었죠. 브루딘이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한 그는 발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 뒤에 숨어 조용히 지냈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었겠지만 브루댕은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과거에 그를 여러 번 스크린에서 봤을지라도 그는 TV 인터뷰에 동의했습니다. 트레일러 파크에서의 조용한 삶은 각광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을 바꾸는데 익숙한 그에게 조카와 함께 사용하는 캐러밴의 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나게 밀실 공포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새로운 정체성은 이 남자아이의 기준에서도 부적절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새 가족의 선의를 이용해야 한다는 수치심과 압박감까지 더해져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어 마치 가족인 것처럼 함께 사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후 가면을 벗기 시작했고 수사관 찰리 파커는 마이클 잭슨의 평생 팬이었던 브루딘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멋진 동작을 취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 브루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춤을 추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의 장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지루함이 너무 심해지면 이 프랑스인은 고백했습니다. 파커는 자신이 테러리스트 잠입자가 아니라 단순히 성장을 거부하는 외로운 피터팬 유형의 캐릭터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는 알케다를 더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끝난 후 파커는 사기꾼을 샌안토니오에 있는 베벌리의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ABI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고 DNA 검사 결과 카멜레온이 팬케이크와 커피를 마시며 나눴던 것과 동일한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건물에서 걸어 나오면서 피셔 요원과 그녀의 팀이 미끄러운 파충류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레데릭 브루딘은 위증과 불법으로 미국 여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일종의 외국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동정심을 느끼는 평범하고 이상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브루딘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FBI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아, FBI,
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유능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프레데릭. 처음에는 자신이 스페인에 있는 니콜라스의 친구이고 납치 음모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소년이 죽은 줄 알았다고 말한 다음 입을 다물고 자신은 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카멜레온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약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사기를 쳤을 뿐만 아니라 슬픔에 빠진 가족의 트라우마에 기생하여 기생적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루디는 항상 피해자 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기괴한 연기에 휘말릴 때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나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은 그가 자신의 삶을 망친 사람들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무시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의 병적인 관심 욕구는 니콜라스 바클레이의 가족에게 준 고통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판사는 권장 형량을 2배로 늘려 브루딘에게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카멜레온.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한 가족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왜곡한 남자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진짜 니콜라스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야기의 작은 유럽 막간이 얼마나 이상한지 감안할 때 사건의 핵심에 있는 진짜 비극은 종종 간과됩니다. 안타깝게도 1561년 니콜라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실제로 집을 영원히 가출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믿었던 것처럼 낯선 사람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겁이 없었고 스스로를 극도로 거리낌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벌리가 사립탐정과 ABI가 나타났을 때에도 아들이 사기꾼이라고 믿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녀가 끝까지 그의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탐구하지 않은 또 다른 관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4개월 동안 니콜라스가 된 사람보다 그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이론을 세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카멜레온이 미국 10대의 정체성을 가정했을 때 그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캐리에게 스페인 청소년의 집에 있는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캐리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는 능숙했어요. 스페인에서 캐리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캐리가 알려주곤 했죠. 제가 절대 잊지 않도록 머릿속에 박혀 있기를 바랐죠. 제게 묻는다면 아니요. 캐리는 제가 동생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오빠가 되겠다고 결심하셨죠. 그리고 미국에 온 후 새 누나와 어머니는 그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를 감싸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정체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도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를 옹호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제이슨이 사라지기 전 농구장에서 전화가 온 동생 니콜라스의 이상한 행적이었습니다. 제이슨은 907년 10월에 중요한 미팅을 위해 공항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6주가 지나서야 동생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누구라도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안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르디는 동생이 방문했을 때에도 그의 새 형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러 왔을 때 그는 저를 니콜라스처럼 보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니콜라스처럼 보는 척하지 않았고 행운을 빈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마치 그가 앞으로 70년 동안 그 연기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이미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몰랐다면 실종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냉정했을까요? 뭔가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멜레온은 그가 실제로는 정교한 이중허세의 일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이슨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알고 있었고 아무도 질문하지 못하도록 사기꾼에게 동생의 자리를 대신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은 실종 후 몇 달 후에 실종된 소년이 차고에 침입하기 위해 잠시 돌아왔다고 경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살인범이나 유괴범이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거짓 목격담을 신고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코카인과 성질 문제가 있는 제이슨이 분노에 사로잡혀 이복 동생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든 이 사건을 은폐했을까요? 이는 쇼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폭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피터팬의 소름 끼치는 사기꾼이 스페인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은폐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뜻이 되겠죠. 피해자가 실제로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살인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건 속의 사건이라는 엄청난 문제 때문에 ABI는 가족을 더 의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낯선 사람이 자신의 삶에 침투하도록 허용했을지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죽이고 3년이 지났는데 사건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면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전국적인 언론의 광란일 것입니다. 저는 슬픔이라는 아주 명백한 다른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픔은 강력합니다. 애도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나머지 7단계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상실의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잠재의식은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온 가족의 절망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스페인으로 날아갈 수 있는 돈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기꾼의 이야기를 듣고 불신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불쌍한 여성은 니콜라스가 사라진 후 헤로인 중독에 심하게 재발했습니다. 제이슨에 대해서는 카멜레온이 자신의 이론을 말한 후 ABI가 실제로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제이슨은 이 24살 프랑스인이 16살 형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고 말했는데 돌이켜보면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저는 친척들과 다 큰 외국인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환상을 깨뜨려 어머니의 거품을 터뜨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황제가 새 옷을 입었을 때의 효과와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이슨은 여전히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니콜라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 사라진 후 제이슨 자신의 삶도 무너졌으니까요. 94년 그의 어머니는 그가 경찰관을 폭행하다 적발된 후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캐리는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제이슨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는 나쁜 마약에 빠져서 오랫동안 코카인을 사용했습니다. 1969년 재활원에 입소한 후 제이슨은 약을 끊고 실제로 센터에서 1년 넘게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버딘이 그의 삶에 들어왔을 당시에도 그는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거나 가족이 다시 찢어지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마지막 재발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이슨은 카멜레온이 체포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립탐정 파커를 포함해 그가 마약과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 우발적으로 니콜라스를 죽였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정말 결백하다면 카멜레온이 FBI를 쫓았을 때 그 모든 오래된 죄책감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브루디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기에는 너무 한심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형을 악당으로 가족을 공범으로 묘사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보 요청뿐입니다. 진짜 니콜라스 바클레이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고 안전하길 바라며 그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실제로 탈출했든 납치되었든 누군가는 언젠가 그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찰리 프로젝트에 따르면 그는 1949년 6월 10일 샌안토니오에서 사라졌지만 13일까지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3살의 백인 소년으로 날씬한 체격에 파란 눈과 금발에 가까운 밝은 갈색 머리를 가졌습니다.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그의 키는 1m 40cm였고 몸무게는 36kg 정도였습니다.
실종 당일 그는 흰색 티셔츠, 검은색 신발, 분홍색 배낭, 보라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신은 왼쪽 어깨에 있는 J,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TI, 왼쪽 발목 바깥쪽에 있는 L과 N 문신입니다. 니콜라스가 성인이 된 후에도 ADHD 진단을 받았다는 점도 그를 성인으로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의 질서 있는 해결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특히 보도의 90%가 소년을 대신해 대륙을 횡단하는 사기꾼이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희극이 가져온 추가적인 관심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카멜레온의 범죄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니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끔찍하고 끔찍한 사람입니다. 6년 복역 후 프랑스로 추방된 그는 거짓과 자유로운 조작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프랑스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30대의 고아나 불우한 아이들을 사칭하며 수많은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현재 47살이 된 그는 다큐멘터리, 뉴요커와의 인터뷰, 황금 시간대 방송 출연 등 악명 높은 범죄자로 인한 관심을 즐기며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상이든 실제든 무려 500명, 대부분 어린이, 이 신원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다음 기회에 다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공익 광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는데 전 세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카멜레온에게 입양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명백한 징후가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수염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룻밤 사이에 헤어라인이 8인치 정도 후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즉흥적으로 마이클 잭슨 동작을 취하고 급진적과 같은 80년대 속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마 또는 파파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주스팩에 고급 피노, 그리지오를 채우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안에서 예상치 못한 바게트나 매트리스 밑에서 크루아상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친숙하게 들린다면 미안하지만 자녀가 변장한 성인 프랑스인이며 인터폴에 신고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다른 범죄를 본 적이 없으시다면 놓치지 마세요.